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미얀마가 뜨겁습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에 반대 시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2월 20일에는 시위 참가자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쿠데타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벌써 4명 정도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아시아 핫 이슈는 미얀마 쿠데타와 시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왜 일어나게 됐는지 등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유경 국제분쟁 전문 기자님 모셨습니다. 이유경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그러게요. 네.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시아팟 청취자들께 오랜만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이유경 기자고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서울에 재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착. 예, 네. 그래서 밀린 효도도 좀 하고 있고 지금 국제 이슈 계속 이제 팔로잉 하고 있고 지금 미얀마가 너무 뜨거워서 네. 지금 뭐 밤이나 낮이나 계속 뉴스 보고 체크하고 계시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기자님이 아시아팟 28회에 마지막으로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네네. 그때가 2019년 7월이었고요. 그 전에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하고 계셨고, 저희는 또 전화로 그걸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해요. 그러게. 전화 연결 안 돼가지고. 맞아요. 네. 인도에서. 네, 그래서 9개월 동안 이제 취재하신 이야기를 이제 귀국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셨죠. 네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이제 특히 로힝야 이슈를 포함해서 이제 미얀마 이슈 눈여겨보고 계시는 중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이렇게 계속 보고 계셨으니까 혹시라도 이번 쿠데타를 예상은 하셨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예상을 안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뭐 할 것이다라고 맞추는 거는 정말 점쟁이 수준인 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날 수 있다 이런 징조는 좀 다방면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해 전에 그 미얀마 학생 반군 출신의 네. 제가 이제 국제 이슈 취재하면서 처음 취재한 조직이 학생 반군인데 계속 이제 알고 지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3년 전인데. 쿠데타 가능성을 염두하고 나중에 혹여 도심 게릴라전이라도 펼칠 수 있을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대원 모집하고 훈련 중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3년 전에 무려. 네네. 네. 예, 그래서 조금 놀랬고 그래서 쿠데타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of course 그러더라고요. 있다고. 근데 그 3년 전만 해도 그 로힝야 대학살이 벌어지던 그 즈음이고 그때는 군과 아웅산 수치 민간 정부의 수장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방향을 보고 이 로힝야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국제사회 비판에 한 목소리를 거의 한 목소리 그렇죠. 내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민과 군이 다른 목소리, 다른 어떤 포지션이다라는 건 이제 기본적인 그들의 뭐 정체성 외에는 정치적으로 그런 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88 항쟁 이후로 그 정글에서 게릴라를 싸웠던 그 친구의 촉에는 이 군이 만만한 조직이 아니고 언제든 그 수틀림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징후가 여러 가지 있었죠. 우선은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선거 전부터 군이 그 과정을 자꾸 문제 삼으면서 뭐 공정하지 않다는 데서 뭔가 밑밥을 좀 까는 그 뉘앙스가 너무 역력했고요. 이게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쿠데타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역력했고 두 번째는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아웅산 수치 정부가 작년 1월에 대응팀을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2개월 후인 3월에 군이 또 별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통제 및 긴급 대응위원회 이런 이제 군이 독자적으로 또 그런 위원회 구성이니까 따로 가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보인 거예요. 이 감염병 시국에서 뭐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군이 대응위원회 구성한 데에는 이제 자기 군이 임명하는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내무부 장관, 그다음에 국경 이민부 장관 이 세 부서가 군이 임명하거든요. 그 세 부서의 장관들이 그 위원회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말하자면 군인 출신들로 이 대응을 하겠다. 이게 이제 너무 메시지가 선명했어요. 코로나 대응팀을 따로 꾸려서 군부가 원래 이제 헌법상
임명할 수 있는 그렇죠. 장관들 3명을 집어넣어서 따로 꾸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민간 정부 권력과 따로 가겠다 이게 너무 선명했고 그리고 총선 끝나자마자 네. 또 어떤 위원회를 구성했냐면 평화협상위원회 이게 이제 뭐냐면 소수민족 내전 중이잖아요. 네. 미얀마가 여러 국경이 거의 다 내전 지역인데 네. 이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제 아웅산 수치 정부가 그 협상 창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하고는 있었는데 잘 되지는 않았죠 물론. 그렇죠. 근데 군이 그 평화협상위원회라는 거를 PTC라고 따로 또 총선 직후에 그러니까 이게 총선에 대해서 뭔가 지금 딴지를 걸려고 다방면으로 이제 총선 그러네요. 전후로 그런 이제 신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현재 미얀마 헌법 자체가 2008년 군이 기한한 그러니까 그 전 군정이 기한한 헌법이잖아요. 네. 다 아시는 바대로 그 헌법에 보면 쿠데타가 합헌이에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가능할 수 있게 아예 조항을 박아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 군 자체는요, 뭐 수장이 바뀌더라도 어쨌든 미얀마 군이라는 그 조직의 속성 자체는 자신들의 권력을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거를 헌법에도 명시해놨고, 네. 그래서 비상사태 시에는 군이 이 권력을 그러니까 인수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네. 그런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쿠데타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권력을 사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데 어떻게 쿠데타를 왜 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군부는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총선의 선거 부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군의 속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모두의 질문이었죠. 그 쿠데타 나와서 왜 네. 쿠데타 이랬을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지난 10년간의 군 주도의 위로부터의 개방 개혁을 이제 시행하면서 사실 아웅산 수치 민간 정부와 군이 권력 분담하는 형태의 정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맞아요. 과도기죠. 근데 그 과도기에서 군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사안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은 충분히 그 체제, 과도기 체제에서 충분히 이해와 그러니까 이득을 얻고 네. 경제적인 뭐 권력의 비토권도 있고 네. 그래서 불만을 품을 여지가 없는데 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 이런 이제 의문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는 우선은 당장은 지금 현 총사령관인 민아웅라잉 그 총사령관이 7월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 미얀마 군부는 그 미얀마 경제 권력도 상당히 쥐고 있는데 네. 그거를 그 과정에서 이제 은퇴를 하면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민아웅라잉 그 총사령관이 굉장히 정치적 욕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까지도 하고 싶어하는. 근데 지금 이제 지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NLD가 압승을 거뒀잖아요. 이런 구도를 봤을 때 자신이 정치적으로 발판을 디딜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군정 그 당이 있는데요. USDP라고 그 당이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거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정치적 기반을 디딜 어떤 상황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그냥 뒤집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 그런 것들이 점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미얀마 군은 이게 쿠데타가 아니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제가 그 아까 헌법 얘기했잖아요. 네. 헌법에 쿠데타가 가능하게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걸 쿠데타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비상사태 시에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권력을 총사령관에게 이양한다. 그게 쿠데타잖아요. 네. 그게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군은 충분히 그들로서는 합법적이네. 합헌적으로 우리는 할 거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지금의 작품의 이제 저항이 굉장히 거센데 이것까지는 예상을 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항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건 그렇게 권력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아웅라잉 최고 사령관의 정치적인 이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가 이제 걸려 있는 거네요. 그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 그 민아웅라잉 그 최고 사령관이 지금 2017년, 2016년 로힝야 대학살 그 건으로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ICJ 그다음에 ICC 국제 형사재판소에 지금 이제 기소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ICJ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국가 자체가 이제 거기에 감비아가 기소를 해서 맞아요. 국가 대 국가에 이제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책임
인물이 핵심적 책임이 민앙랑이에요. 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국제사법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는 형사처벌 혹은 그 어떤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그 제노사이드의 책임을 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어떤 그런 아주 뜨거운 그런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지금 없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국제사법 그 정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네. 그런 것도 감안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많은 게 이걸 이제 뒤집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정치 불리하다고 권력 생각한 그렇죠. 거죠. 예, 경제 권력도 정치 권력도 지금 발판이 없어.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도 정말 그 전쟁 범죄자가 되고 네. 이미 전쟁 범죄자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확정받는 거죠. 그런 절차 모든 걸 봤을 때 뭔가 이제 상황을 뒤집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로힝야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재판이랑 이런 것도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기자님 요번에도 이제 뭐 군부도 놀랐겠지만 이 미얀마 시민들의 만만치가 않은 분들이잖아요. 50년 넘도록 이제 이어졌던 군사 독재 기간 동안에 이분들도 투쟁을 또 가열차게 하신 분들이어서 그 얘기도 우리 청취자들께 조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지금 사실 저항이 오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 오늘이 지금 네. 22일이죠. 네. 오늘 녹음한 날은 2월 22일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2021년 2월 20일 그래서 2가 5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5 Revolution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각에도 지금 이제 네. 미얀마 전역에서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 제가 이제 체크하면서 왔는데,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오늘 총궐기 총파업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4명이 사망했다고 컨펌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실탄 진압을 하고 있고 여러 네. 가지 무력 진압이 이미 진행이 됐는데 시민들이 지금 굴하지 않고 지금 거리에 나서고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88년도 다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88 항쟁. 네. 그때 그 항쟁이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땐 실패한 거죠. 88 항쟁으로 군정을 뒤집지 못하고 또 다른 쿠데타가 이어져서 또 다른 군인 윗선만 바뀐 또 다른 장군에 의해서 군부 독재가 90년대 2000년대 계속 이어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군인 주도로 개방이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 이번에 이 쿠데타가 그러니까 이 21세기에 쿠데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독재자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렇죠.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군인들이고 그래서 또 다른 반세기 어쩌면 또 다른 반세기의 암흑 군부 독재 시대로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정말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목숨을 걸고라도 이거를 이겨야 된다.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88 항쟁의 실패에서 얻은 어떤 그런 교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88 항쟁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네. 88 항쟁이 62년도 내윈 쿠데타 이후 26년 만에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네. 군부 독재에 저항한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어쨌든 이 항쟁도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게 전국적 규모의 시민 항쟁이고 종족과 종교를 초월해서 지금과 같이 다 같이. 네네 다 같이인데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 항쟁이 이제 무력으로 진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쿠데타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그 다음에 들어선 군부가 아주 뭐랄까 영리하게 굉장히 교묘하게 통치한 게 뭐냐면 분열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는 다민족 그다음에 다종교 국가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종족 간의 갈등 크죠. 그리고 로힝야 이슈도 그런 이제 문제 맞아. 일환인데 이 88 대시민 항쟁, 그러니까 시민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군부 우리한테 대드네 이거에 대해서 군부가 배우고 느낀 게 뭐냐면 이들을 종족과 종교로 갈라놔야겠다라는 그 분열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된 게 이 88 항쟁이 계기예요. 그래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 로힝야 이슈도요. 네. 그 로힝야들이 거주하는 서부 락가잉주의 주류 용족 락가잉족과 그다음에 로힝야 무슬림 다수 무슬림 네. 이들을 갈라놓는 이 정책을 90년대부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반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미얀마에. 네. 어떤 반군하고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 휴전 협정을 막 딜을 막 팍팍팍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떡고물을 주죠. 네. 어떤 비즈니스 사업권이라 이러고 또 다른 그 휴전 협정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이 반군하고는 보다 더 격렬하게 내전을 벌이고 그게 이제 카렌 그 주에서 내전이 굉장히 격렬했거든요. 네. 80년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요약해서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88 항쟁 전국적 규모의 어떤 바운더리를 깨고 시민들이 모였던 그 항쟁을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미얀마 군정이 깨달은 게 이들의 다름을 어떻게든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갈라놔야 된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게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거의 20년 동안 미얀마 시민들이 어떤 뭐랄까 그 인종주의라든가 네. 뭐 무슨 이슬람 포비아라든가 그쵸. 그 소수 인종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버마 주류족의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브레인워싱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그런 게 20년 동안 교육으로 그다음에 일상에서 그리고 이제 뭐 미디어로 국영 그 이제 군이 통제하는 그런 언론 이렇게 브레인워싱된 그 과정에서 결국 로힝야 제노사이드가 났을 때 미얀마 주류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동정이라든가 저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목소리 내지 못했잖아요. 네. 저는 그게 그 분열 정책의 어떤 영향이군요. 그렇죠. 그거의 결과라고 봐요. 군이 그렇게 굉장히 교묘하게 통치를 한 건데 자 지금 보면요. 지금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항쟁도 마찬가지로 88과 그때보다 더더욱 그 정말 그 종족 종교 다 지금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항쟁을 또 진압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 분열 정책이 다시 등장하는 사인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엔 88 항쟁 때의 시민들도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분열 정책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 교훈을 얻은 세대가 있고 일군의 그런 시민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번 항쟁을 통해서 단순히 군부 독재 무너뜨리고 정권을 다시 민간에게 이양한다. 네. 이거 이상의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로힝야라든가 소수민족 이슈라든가 이것까지 우리가 이번 그래서 이제 혁명이라고 보다 더 근본적인 미얀마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 층 중심으로 굉장히 조금은 레디컬한 목소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사회에서는요. 그런 세대와 그런 그룹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항쟁에서 우리가 그 한국 사회 그다음에 이제 국제 사회가 굉장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목소리가 이 목소리다. 네.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소리 듣고 연대를 하지만 지금 미얀마 사회가 다시 단순히 또 아웅산 수치 NLD로 정권 이양하고 끝 네. 이렇게 하면 이 소수민족 문제와 이 인종주의 문제 반복되거든요. 네. 그것까지 극복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번 항쟁은. 네.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실제로 있다. 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얀마 내에서 있다. 그래서 그거에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군부가 자기네랑 싸우지 않게 하려고 니들끼리 싸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만들어 놓은 그쵸? 거죠. 네. 그렇게 20년 동안 넘어오면서 계속 이제 시민들도 내재화되기도 했던 그렇죠. 건데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걸 좀 깨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자님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목소리를 내는 친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근데 그런 얘기가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첨언하면 네. 지금 그 분열 정책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신군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신군정이 이제 자기들 이름을 SAC, 그러니까 State Administrative Council, 그래서 국가행정평의회 이렇게 네. 붙였는데 SAC가 지금 적극적으로 분열 정책을 적용하려는 조짐이 어디냐면 라카인주에서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바로 라카인주가 로힝야 제노사이드 그쵸. 대학살이 벌어진 곳이고 제일 첨예한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라카인주 둘 다 소수민족, 로힝야, 라카인 다 소수민족이지만 그 내에서 또 소수끼리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겨룬다기보다는 이 라카인 주류 종족이 갖고 있는 그 대로힝야 혐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제노사이드 대학살 과정에서 많이 악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불교도 주민들이 그 학살에 동참하고 근데 지금 라카인족 내에서 지금 이 군부가 그들을 적극 좀 뭐랄까 포섭하고 섭외해서 라카인주의 그 정치 정당들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 ANP예요. 아라칸 내셔널 파티인데 이 아라칸 민족당이 쿠데타 나자마자 우리는 군부와 협력하겠다 이런 성명을 냈어요. 벌써부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다행히도 네. 그 락가잉 젊은 청년 그룹들은 이 군부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 종족의 주류 정당이 그렇게 성명낸 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락가잉주 내에서도 이제는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군부의 그 저기예요. 심리전이자 그 그렇죠. 분열 정책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먹혀서 락가잉주가 또다시 그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대로힝기아 혐오가 다시 다시 부활하고 이러면 문제가 커지죠. 그렇죠. 네. 아직 그 60만의 로힝기아가 있거든요. 네. 60만 명이. 아무래도 그런 목소리가 좀 희망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조심할 부분도 아직 여전히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굉장히 돼요. 잘 특히 봐야 된다. 이런 부분. 네, 락가인주 특히나.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늘 집회 있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엔 사상자가 나왔고요. 네. 근데 현재 그 시위 진행은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그것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이 이제 총궐기 총파업의 날 지금 이제 하고 네. 있는데 굉장히 지금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새벽에 그 소셜 미디어를 보니까 탱크와 그다음에 군경 차량이 양곤으로 막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이제 영상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결하고 있는 거예요. 신군정이 네. 그 진압 어떤 그 화력을 지금 양곤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난 2월 1일부터 그 첫 거리 시위는 2월 4일 만달레이에서 시작됐어요. 네. 그리고 2월 5일부터는 양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퍼졌는데 그리고 이제 카친주 북부 미치나라고 이제 카친주의 캐피탈 주도입니다. 네. 그리고 카렌 지역, 그다음에 만달레이 굉장히 저항이 격렬하고 해서 이 양곤이 가장 큰 도시인데 양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 무력 진압이 굉장히 강도가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난 그래요? 며칠 동안.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름 보기에는 이게 본보기를 계속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곤에는 외국 대사관들도 있고 가장 큰 도시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이니까 조금 상황을 약간 이제 물론 이제 밤에 납치 스타일로 체포를 한다 이런 이제 무력 진압의 그런 사용이 없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다른 지역에서 본보기를 계속 보여줬어요. 지금 며칠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만달레이가 지난 며칠 후에 굉장히 그 피를 많이 흘렸죠. 네. 그리고 오늘 바로 양곤 가장 큰 대도시 전 수도 이 지역의 총궐기 총파업이 집중하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지난 새벽에 이제 그런 이제 군경 차량이 네.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이 될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데 네. 지금 저항이 어떻게 이제 CDM이라 그래서요.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이제 네. 가고 있잖아요. 네. 자, 근데 제가 이번 항쟁에 개인적인 사견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총파업의 형태로 참여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공무원 포함해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군인도 그러니까 경찰도 일부 이 동참하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들려와요. 조직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힘으로 참여해서 이 군정 체제의 국가 운영이 안 되게 아예 마비시키는 네.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힘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군정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심. 네. 그래서 이제 만달레이 그 철도 노동자들한테 며칠 전에는 정말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머리에 총뿌리를 겨누면서 만달레이에서 카친주 미치나까지 그 트레인 운전해라 운전사한테 총으로 위협하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이게 이제 어떤 그들의 절박함의 반영인 거거든요. 네, 군정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 총파업 형태로 가는 게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운동의 방향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날 제가 알기로는 2월 20날 그 지금까지 시민 불복종 운동 해왔던 산발적으로 해왔던 어떤 그 운동이 총파업 위원회 결성으로 이어졌어요. 예, 총파업 위원회라는 걸 결성하는 네, 거예요. 결성했습니다. 제너럴 스트라이크 코미티 이걸 결성해서 네. 지금 페이스북에 페이지도 이제 딱 개설하고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니까 25개 단체가 그러니까 조직 이렇게 가입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조도 있고 여러 학생 조직도 있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리더 없는 운동 혹은 네. 이렇게 산발적인 대중 운동이 갖는 장점과 위력도 있지만 그렇죠.
이 정도의 군정 이렇게 뭐랄까 좀 표현하자면 악랄한 네. 이런 군정을 무너뜨릴 정도의 어떤 시민 힘이라면 굉장히 조직화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얀마 시민들이 산발적으로 벌이던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제 보다 더 조직화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20날 그런 이제 제너럴 스트라이크 코미티를 구성해서 지금 그 이름 하에 지금 오늘 그래서 총궐기 총파업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시는. 그래서 오늘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정말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이피도 같은 수도에서도 네. 이 저항이 처음부터 강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뭐랄까 저항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반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하나만 덧붙이면 네. 카렌주가 이제 미얀마 동부에 있어요. 네. 태국과 국경 나누는 그 주인데 이 카렌주에서는 카렌 반군이 통치하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서의 시민들의 그 시민 불복종 행진할 때 카렌 반군이 이걸 이제 시큐리티 제공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하자면 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바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군이 있고 반군이 있고 우리가 저 군정에 대항해서 저항하는 시민들 우리가 보호한다.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림들이 꽤 나왔어요. 네. 카렌주가 그런 사례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카친주 북부 카친주도 네. 카친 반구 카친 독립군인데 KIA도 얼마 전에 성명을 내고 이 시민 불복종들 지지와 그다음에 보호하겠다 이런 이제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유니폼 입고 뭐 이렇게 시민들 보호하는 이런 그림으로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성명을 낸 바 있고 그래서 이제 반군들 각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반군들의 모습 이게 네. 어떻게 또 나올지 이것도 조금 앞으로 이제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이번에 해결하면 참 좋겠는데 양권에 이제 군대가 모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걱정이에요. 부분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짚어주신 부분이 이제 공무원들이 같이 조직화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도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88 때는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88 때는 제가 공무원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 참여나 이런 거는 있었을 건데 이렇게 뭐랄까 조직으로. 조직화돼서 그렇게 하지는 이 지금에 보이는 이 모습처럼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새로운 모습이고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리고 지난 10년이 그 이제 제한적이지만 민주화 과도기 과정에서 그쵸. 약간의 어쨌든 자유를 맛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이것에 또 그 의미가 굉장히 이번에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화가 한계가 있었는데 과도기가 네. 한계가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나름 노조가 생겼고 네. 노조가 조직화를 할 줄 알게 됐고 우리보다 나았네요. 우리 공무원 노조 네. 그래서 그런 지금 몇 가지 어떤 이렇게 양상들을 보면 지난 10년이 그냥 헛걸로 지나지는 않았구나.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 역사 이렇게 발전해서 보면 항상 낙관적인 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맞아요. 마인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 많은 긍정적인 어떤 디벨롭먼트가 있었구나. 이거를 또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한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근데 뭐 군부가 저렇게 잡고 있는 한 언젠가는 건너가야 될 어떤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드네요. 네. 또 그 뒤편으로는 이제 중국이 이번 쿠데타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혹도 있었어요. 근데 네네. 중국은 절대 아니다. 네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의혹이 아니 땐 굴뚝에 이걸 어떤 거예요? 중국의 뭐 연기를 그러니까 이런 연기가 날 어떤 그런 그 행위를 많이 하긴 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국 변수가 조금 과하게 얘기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자칫 반중 혐오라든가 그쵸. 그리고 이제 중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역시 이제 제 개인적 견해이고 이거는 토론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요. 네. 자, 우선 중국이 쿠데타를 뭐 지원했냐 혹은 뭐 사전에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제가 보는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포지션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제가 나름 개똥 분석을 해보면 대동분석이요. 네. 하나는 그 굉장히 실용적인 이해관계, 경제적으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원하는 미얀마 상황은 권좌에 누가 있건 중국말 잘 듣고
안정적인 안정적인 정부. 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군이 아닌 그리고 사실 중국이 앙산수치 정부하고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군정이 그동안 다른 이제 국제사회가 다 등을 돌리니까 중국에 기대고 중국은 그게 좋죠 당연히 자기에 의존하니까. 근데 군정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이 미얀마 정부에 중국에 반하지 않고 이해관계 반하지 않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으면 중국으로서는 자원 착취해 가면서 바로 저기잖아요. 옆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굉장히 실용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첫 번째고요. 네. 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이렇게 일 테고. 그래서 현 쿠데타 상황, 그다음에 시민들이 저렇게 저항하고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으로 가는 상황을 중국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네.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원하고 이거를 막 추동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 부추기고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지정학 지오폴리틱인데요. 그렇죠. 이 미얀마 이슈에 대해서 워낙에 그 서방 국가 중심으로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일부 이제 인권 문제라든가 민주주의 독재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게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미얀마는 중국에 그동안 많이 의존해 왔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이 미얀마를 이 지정학적으로 자기 편으로 묶어두는 그리고 자원도 많고 아까 네. 첫 번째 말한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묶어두는 데 있어서 또 대미 어떤 뭐랄까요 지렛대로 이 미얀마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국과의 네. 경쟁 구도에서의 네네. 근데 이 지렛대. 미국과 중국의 이거는 뭐 어느 지역이나 다 맞아요. 뭐 한국도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많고 홍콩 뭐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얀마도 그중 하나고 네.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이제 좀 중요한 그런 이제 지역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중국이 미얀마에 대해 갖고 있는 포지션은 실용적인 어떤 목적, 경제적 착취를 위한 그다음에 그래서 안정적인 정권을 원하는 거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인권 민주주의는 관심 없어요. 근데 네네. 어쨌든 안정적으로만 있으면 돼. 뭐 누가 들어왔건 투자할 수만 있으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착취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대미 관계에 있어서 지렛대로 일단 자기 편으로 자꾸 이렇게 두고 싶은 이런 거. 그래서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미얀마 시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네. 중국의 책임을 묻고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군부 독재 기간 동안 군부 독재가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게 해준 게 중국이거든요. 네. 결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어떤 그 서포트나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너무 감정적으로 이게 막 오버블로운 되는 그 네. 뭐 반중 뭐 정서. 그런 정서 네. 이렇게 가지는 않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네네. 네. 그것도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가 다시 감금이 되자 이제 시민들은 석방을 주장하면서 이제 사진이든 뭐 이런 걸 들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웅산 수치가 집권하면서 이제 실망스러웠던 부분도 많고 특히나 로힝야 문제에 있어서 그랬잖아요. 근데 요 시위를 통해서 아웅산 수치가 또다시 미얀마의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게 맞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다시 상징이 된다고 보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일단 지금 그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에 있어서 두 기류. 네. 하나는 이제 정권을 선출된 권력에게 돌려줘라. 네. 즉슨 아웅산 수치와 NLD 정부에게 정권을 줘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주장의 그 근저에는 현행 헌법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현행 체제 하에서의 치러진 선거 결과를 존중해라잖아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NLD 지지자들이 여전히 많고 네. 그리고 대안이 없고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또 다른 부류는 제가 아까 잠시 언급한 대로 아예 이번 기회에 혁명적으로 새 네. 사회를 건설하자. 그래서 NLD와 앙산 수치를 바라보는 거는 이제 그만하자. 넘어서자. 넘어서자.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젊은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 세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의견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얀마 시민 저항 항쟁에 있어서 이렇게 내부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네. 약간의 그런 이제 방향 차이가 조금 있어요. 물론 이제 반군정이라는 데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런 방향 차이가 있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어떤 분쟁이나 이렇게 어떻게 해결될지 요거는 또 다른 이제 퀘션인데 여하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앙산 수치가 예전과 같은 아이콘이나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 이거는 더 이상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앙산 수치를 넘어야 되고 이제 새 사회를 건설해야 되는데 앙산 수치 NLD와 함께 같이 경쟁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NLD까지 뭐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건 아닌 그런 정도의 어떤 과도기를 인정하는 그런 또 청년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앙산 수치에 대한 포지션이 예전 같지는 당연히 않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그 로힝야 이슈라든가 소수민족 이슈에 있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곤 이 대도시 중심으로는 여전히 NLD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시위를 하려니까 이제 사진 같은 것도 들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해라 이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또 그런 사진들이 이제 시위 사진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만 다시 상징이 됐느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시위를 크게 하게 되면 되게 더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중간에서 어떻게든 더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와 이거는 해결되는 과정도 힘들겠지만 해결하고 나서도 이제 또 이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금 같아요. 중요한 게요.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웅산 수치와 NLD를 넘어서자 이 주장이 이 진영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연방제예요. 연방제 민주주의. 예. 왜냐하면 이 연방제 민주주의 없이는 미얀마에 평화 없고 민주주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수민족들, 소수민족 이슈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체 인구의 뭐 30-40%니까 이게 전혀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그쵸. 지금 소수민족 지역은 다 내전 지역이거든요. 반세기가 뭡니까? 지금 카렌 지역은 세계 최장기 내전 지역이에요. 72년. 우리보다 길어요. 그렇죠. 거의 예. 우리는 그쵸? 싸움은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잖아요. 우리는 그냥 테크니컬리 네. 워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거기는 액티브하게 싸우고 네, 있는 맞아요. 지역이고 중간중간 이제 휴전을 하고 근데 지금 카렌 지역이 가장 내전이 긴 지역인데 지금 휴전 중이긴 해요. 공식적으로.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다시 또, 지금 클래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언급드린 대로 카렌 반군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고 자기 그 지역의 시민들 보호하겠다고 지금 이제 그 유니폼 입고 나와서 이제 시큐리티 제공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소수민족들에게 굉장히 큰 자치를 주면서 나름대로 이제 말하자면 자기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리고 각 그 중앙 정부는 그런 거를 뭐랄까 간섭 덜 하고 그리고 네. 소수민족들 간의 화해 이런 그렇죠. 것들을 진짜 그러니까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정말 진정 화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셋업하는 게 연방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수민족 지역은 지금 다 주장하는 게 연방제 민주주의고요. 양곤 중심 그리고 이제 범한족 중심 이 진영에서도 지금 언급한 대로 젊은 층과 뭐 학생 운동 출신의 정치가들 이런 친구들은 지금 연방제 민주주의 해야 된다. NLD 앙산 수치 넘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앙산 수치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네. 지난 10년 동안 사실 앙산 수치가 2010년, 11년 다시 이제 이 주류 사회로 나오고 사면돼서 나오고 이랬을 네. 때 소수민족도 일정하게 조금 기대와 희망이 없지는 않았는데 지난 10년의 기록을 보면 그리고 그 NLD 정부가 한 걸 보면 굉장히 중앙집중적인 그런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락가잉주 아까 언급했던 락가잉주 같은 경우도 2015년 총선에서 락가잉주 그 종족 정당이 가장 최대 정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에 주지사를 NLD 인물로 중앙에서 임명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보. 그쵸. 그러니까 그거 자치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자치를 주고 그 주의 그 종족의 최대 정당에게
그 통치권을 좀 주고 이런 식의 그 플렉서블한 어떤 그런 통치를 했어야 됐는데 굉장히 중앙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소수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NLD나 아웅산 수치가 또 다른 권위주의 정권, 그쵸. 권위주의적인 인물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권위주의적이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난 10년간 NLD가 가장 실수라기보다 저는 그게 이제 그들의 속성이라고 보는데 실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한계죠. 그들의 네, 한계고 그쵸. 그거를 뛰어넘어야 진짜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화해가 온다라는 게 지금 소수민족들의 입장 그리고 주류 사회에서도 일정하게 보다 더 레디컬한 이제 목소리 내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연방제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미얀마는 그렇죠. 네 평화로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에 소수민족이 많아서 우리랑 네. 또 사례가 다르니까 다르죠. 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국제사회도 또한 지금 아마 점점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입장들을 내고 있을까요, 기자님? 지금 뭐 미국,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목소리 강력하게 말이 많죠. 네, 말이 많죠. 예, 좋은 의미로 네, 이럴 그렇죠. 이 네.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뭐 이제 핵심 군부 쿠데타 군인들 이제 제재 발표하고 영국도 그렇고 그리고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유럽 연합 그 회원국들 외교부 장관단 회의를 통해서 요 제재 문제 논의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뉴질랜드의 포지션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지금 현재 그 이제 2월 1일 쿠데타로 들어선 현재 쿠데타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하겠지만 현재 군부는 이제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저는 이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지금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헌법에 근거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따져보면 합헌도 아니거든요. 네. 그들이 기한한 헌법에 근거하더라도 합헌은 아니에요. 네. 쿠데타를 합헌으로 해놓긴 했지만 그거에 근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이 권력 현재 신군정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아예 정부를 인정을 하지 않는 움직임을 이렇게 뭐랄까요 좀 도미노로 저는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고 미국 영국도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고 그냥 쿠데타 군부 제재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뭐 저항 지지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저는 이제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이제 그 양곤 주재 노르웨이 대사가 이제 트위터에 올린 거 보니까 국가 대 국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 쿠데타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그러니까 딱 뭐랄까요 이제 명료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약간 유사한 뉴질랜드 유사한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로 이제 서방 국가 중심으로 제재라든가 그다음에 쿠데타 군부 인정하지 않는다라든가 좀 강한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세안 그 동남아 국가잖아요. 10개국이죠.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미얀마가 아세안 회원국이고 이 주변 그 이웃 국가들이 또 인정을 해주면 또 거기서 이제 또 뭐랄까 이제 맞아요. 저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 싱가포르조차도 사실 싱가포르 별로 이제 관심 없는데 미얀마 민주주의에 지난 20날 그 만달레이에서 이제 실탄 진압하고 2명이 그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실탄 진압 비무장 시민들에게 그리고 무력지원에게 그러니까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좀 강한 싱가포르 치고는 굉장히 강한 그런 말이 그 외교부 장관 명의로 성명이 나왔어요. 그 이제 채널뉴스 아시아가 보도를 했던데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은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보고 싶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 일본도 쿠데타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 쿠데타가 아닌 그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이런 기조로 아마 얘기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한국이 제일 부끄러운 건 우리인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답답한 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해외에서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들 특히 미얀마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거론해요. 그쪽에서는 그렇죠. 인권 출신 변호사라면서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죽어가는데 이런 얘기를 뭐
하지 않겠어요? 그쵸. 당연히. 당연히 하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촛불 정권이라든가 이제 나름의 뭐 그렇죠. 유사한 뭐 역사라든가 이런 얘기 굉장히 레토릭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막상 이 시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듣고 싶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런 이제 지지 뭐 어떤 행위를 보고 싶을 때 그에 전혀 못 미치는. 예, 아니 이후만 있었던 게 아니라 홍콩 때도 그랬고 홍콩- 태국 때도 그랬고 그렇죠. 지금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시민사회에다도 바라는 바, 한국에 바라는 바가 그들은 이미 수준이 되게 높게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맞아요. 우려한다 뭐 네. 요 정도밖에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기에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왜 아무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추진했잖아요. 3P. 네. 그러면 그게 이번 사태로 제가 보기에는 그게 결국은 그 미얀마에 투자 많이 해서 네. 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 이익 경제적인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신남방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어떤 레토릭으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다 이 아시아 특히 또 이제 동남아를 향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그 동안에 이렇게 잘 이렇게 보지 않았던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다시 보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꼭 돈에 관계된 경제적 이익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어야 하는데 결국 그거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계속 그런 식이고 그래서 왜 말을 못하나. 근데 기자님 말씀대로 그럼 결국엔 경제적 이해밖에 남지 않았나. 하나만 제가 이제 공정하게, 페어하게 언급하자면 그동안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라든가 유엔에서 이 로힝야 이슈 가지고 특히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결의안 표결하고 통과시킬 때 그래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 친인권 편에서 찬성하고 이랬던 게 한국이 유일해요. 아 그래요? 거기서 일본은 항상 안 했어요. 기권, 아, 항상 기권. 일본보다 그리고 낫네요. 그래도. 대부분 그 점에서는요. 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미얀마 편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내정 간섭하지 말자. 네, 요 주의죠. 네. 그리고 그게 아세안의 또 원칙이기도 해요. 내정 간섭 안 한다. 맞아요. 서로 안 건드린다. 왜냐하면 아세안 국가들이 다 민주주의가 엉망이거든요. 맞아요. 그냥 서로 말하지 말자. 이런 게 이제 전통과 그들의 이제 원칙으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보면 그 표결하는 거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보면 그래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항상 그 찬성했단 말입니다. 그 인권을 네. 비판하는 데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일단 인정은 할게요. 인정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엄중해지고 이랬을 때는 그 뭐 막말로 좀 이름값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기대치가 분명히 있고 이게 지금 남한의 정부가 무슨 뭐 독재 정권의 그 전통성을 이어받은 정부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자칭 무슨 혁명 정권 정부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정도이고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면 그리고 미얀마 이슈가 너무 명확하게 뭐랄까요 눈치 볼 게 없는 정도로 굉장히 흑백이 분명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목소리 내는 게 어렵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해주셔도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대통령이 트위터에 딱 올려주시면 네. 엄청난 리트윗이 될 텐데. 네, 그런 게 너무 아쉽지만 뭐 기자님 그래도 덕분에 한국 정부가 그래도 로힝야 이슈에 대해서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 부분도 조금 알고 가시면 좋긴 네네.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규탄 성명도 발표했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계속 열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얀마 투쟁에 연대한 온라인 인증샷 캠페인도 참여연대랑 여러 단체들이 같이 진행해서 4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했어요. 근데 부족하죠. 미얀마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바라는 바는 부족한데 우리 한국 시민사회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기자님? 지금 뭐 많이 이제 여러 단체들 여러 이제 단위에서 노력하고 이런 거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모금 캠페인도 네.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게 물질적으로 그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투쟁엔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이제 도움이라고 그러니까 연대의 표시 이렇게 연대요. 가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 개인 생각이 뭐가 있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얀마 시민 항쟁이 이 노조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그 70년대 그
여공들이라고 했죠. 네. 그 공장에서 일하던 그 언니들, 그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독재 투쟁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 미얀마에서 2월 5일 그 양곤 거리에서 처음 가두행진할 때 적극적으로 선두에 섰던 이들이 봉제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에요. 네. 이거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그 미얀마 역사로 봤을 때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장면이거든요.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민주노총 뭐 하나 민주노총 국제연대위원회 분명히 있죠? 네, 있을 것 건데 같은데. 지금 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엄청난 어떤 혁명에 준하는 준해 가는 이런 이제 항쟁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선두에서 노동자들 특히 여성 노동자들 특히 봉제 공장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봉제 공장 소유 그 운영 이 거의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시아 맞아요. 기업들이 많아요. 중국, 한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래서 이럴 때 노조 단위에서 한국이 노동운동이 나름 그 굉장히 긴 강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셋업이 잘 돼 있으면 이럴 때 딱 치고 성명을 내주어야 하는데 성명 이상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성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성명도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고 있나 봅니다. 제가 열심히 네. 이제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쵸. 노동운동 단체에서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에서 특히 이렇게 지금 노동자들이 선두에선 이 현상을 잘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라도 하십시오. 네. 뭐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또 아쉬운 거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연대하고 이런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루트로 제가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PR이 잘 안 돼요. 제가 그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PR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현지의 힘이 그리고 글로벌리 전달이 되면서 이게 한국 사회에서도 시민사회가 굉장히 다방면에서 이 미얀마 시민들의 그 현재 저항을 네.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구나.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연대하는 그 단체들은 알겠죠 현지에.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이 한국 시민사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PR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들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대응을 위해서 회의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 얘기를 잘 듣고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여기 이런저런 네, 국제연대 PR 팀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누가 딱 틀어지고 그걸 빨리빨리 알리고 하여튼 네. 그런 게 조금 네, 아쉽습니다. 민주노총에도 전달을 민주노총 네, 아니 근데 빨리 성공되세요. 인증샷 캠페인에도 네. 공공운수노조랑 이런 분들이 조끼 입으시고 이제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해요. 네. 그래서 아마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지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더 좋겠죠. 그리고 그게 알려지게. 네, PR을 할 수 있도록. 네.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이 지금 우리 미얀마의 선두에 선 그 여성 봉제공장 노동자들에게 연대합니다. 이런 게 좀 이렇게 막 라우드 스피커로. 네. 맞아요.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미얀마 현지인들도 지금 계속 간절한 도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수도 이제 네피도에서 반군부 시인대가 미얀마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이 힘을 보태달라 이제 이렇게 하시기도 했고요. 이제 최근 또 경향신문이 미얀마 분인데 한국으로 공부하고 온 여성 학생 두 분을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웨네 씨라는 분이 쿠데타에 대해서 뼈저린 역사적 경험도 있고 헌법도 개정해 본 한국이 누구보다 이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공감할 거다 이러면서 유혈 사태가 생겼을 때 꼭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얀마 쿠데타 사태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시민단체들이 좀 달려가기도 했을 거거든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그렇죠. 미디어도 네. 많이 취재 가고. 네.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또한 이제 아샤파 청취하시는 분들도 요 사태가 끝나고 또다시 미얀마가 새로운 사회로 거듭날 때까지 지지와 관심 이런 행동 같은 것들을 아끼지 말고 네, 해주시면 아끼지 말아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지금 미얀마 좋겠다 국민들은 생각해요. 너무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네. 이거를 이번에 맞아요. 이 군정을 타도 못하면 또 다른
어쩌면 또 다른 반색이 끔찍하잖아요. 네. 그 암흑소로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절박한 거예요. 네.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게 끔찍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지금 젊은 층들 20대 초반들은요. 그 세대에 대한 기억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네. 어렸을 때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10년간 제한적이지만 자유를 맛봤고 글로벌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삶을 다른 나라에서 살고 이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쵸. 진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뒤집어져서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우리가 들어왔던 이 암흑소리 들어가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 그쵸. 생각만 해도. 돌아갈 순 없죠.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조금만 더 그 힘을 집중해서 저기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얀마 시민들의 지금 힘을 믿고요. 오늘 총궐기 상황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또 다른 2차, 3차 총파업 총궐기로 이어져서 가면 좀 낙관을 해봐도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낙관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아무런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그러게 정말 너무 좋겠고 걱정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계속 네 지켜봐야겠죠. 네 저희가 네. 힘을 좀 보태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기자님 오늘 요즘에 좀 지금 그 사태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실 수 있겠죠? 네. 아직은 서울에 계시니까. 네. 재정착했어요. 네. 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시아팟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